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32살의 노창각 M이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결혼을 채근하고 있었습니다. M은 가난했는데 불안정한 어떤 회사 월급쟁이라는 그의 경제 상태가 노총각으로 지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나는 직업 때문에 발견한 M의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노총각으로 지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M은 학생 시절부터 대단하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는 작은 돈이라도 생기면 유학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체질상 성욕이 강한 그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음식으로 한턱하기보다 유곽으로 한턱을 하라는 그였습니다. 진로는 모르지만 양으로는 세계의 누구에게든 그다지 지지 않을 테다. 관계한 여인의 숫자에 대해 그는 20서너 살에 벌써 2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밝혔고 30살 때는 신돈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온갖 성병을 다 겪었는데 1년 360여일 성병이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농이 흐르고 한 달 건너 고환염으로 걷기도 거북한 모양으로 나한테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그 상태에서도 조금만 돈이 생기면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었는데 나는 M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그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던 M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한 것인데 며칠 전 M이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남자가 매독을 앓으면 생식을 못하나 괜찮겠지. 인질은 글쎄 고환을 옥화사례로 하지 않으면 괜찮어. 가령 그 경하다 치면 내가 앓은 게 그게 경한 편일까 중한 편일까? M은 무슨 중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눈을 내리뜨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 경한 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M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T라는 친구였는데 마침 전부 M을 아는 친구 너댓 사람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M이 결혼한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를 하는데 연애도 아니요 지참금도 없을 것으로 자식을 갖고 싶어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곽에 다닐 비용을 경제하기 위하여 마누라를 얻는 셈이구려. M도 벌써 32살이든가 3살이든가 좌우간 그만하며 차차로 자식도 무릎에 앉혀보고 싶을 게고 그렇다고 마땅한 마누라를 선택할 길이나 방법은 없고 자식? 고환염을 그만침이나 심히 앓은 녀석에게 자식은 나는 경솔하게 직업상 비밀을 입 밖에 내다가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고 이미 뱉은 말에 대해 한참을 돌려 꾸몄습니다. M은 몰래 결혼식까지 했는데 모두 원하는 신식 결혼식을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구식으로 했고 이로써 유곽에서는 한 부지런한 손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점이라 하는 건 참 유쾌하거든. 결혼한 뒤에 M은 어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데 연애 결혼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패한 결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는데 M의 성행위의 기구로 결합하게 된 희생물인 그의 젊은 아내를 위해 행복한 결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M이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완력을 사용한단 말까지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는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소문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 마신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되뇌어 보곤 했습니다. 이 병 속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스스로 맹서하였다.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거대한 부를 주겠다고. 그리고 10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맹서했다. 이제 다시 100년 안으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보배를 다 주겠다고. 그리고 헛되이 100년을 더 기다린 뒤에 100년을 더 연기해서 그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나 그 100년이 다 지나도 역시 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맹서했다. 인제 누구든지 나를 구해주는 놈이 있거든 당장에 그 놈을 죽여서 그새 갇혀있던 그 분풀이를 하겠다고. M이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에 나는 30이 지나도록 총각으로 지낸 고통과 고적함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M이 결혼한 지 1년이 거의 된 어떤 날 저녁에 나는 그와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술만 들이켜고 있었는데 몹시 취한 후에야 그는 충혈이 된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말해주게. 내게 생식 능력이 있겠나? 글쎄, 검사를 해봐야지. 그럼 한번 진찰해 봐주게. 그러나 며칠 뒤에 나는 M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어 검사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M은 그 능력이 없을 텐데도 M의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며칠 전에 M이 검사하겠다던 마음을 짐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생식불능인 줄 모르는 아내는 버젓이 자기 죄의 씨를 M에게 자랑했을 것인데 그가 검사를 해서 생식불능이 판명되면 어떻게 할지 짐작도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검사를 하자고 왔지만 마침 환자가 밀려 있어 좀 기다리려 했는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튿날에 다시 왔지만 그는 또 돌아가 버렸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멸에 있을 능력을 살아있다고 하자니 과학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사멸하였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4, 5일 뒤에 저절로 해결이 되었는데 그날도 M은 침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검사해 보자나. 벌써 했네. 어디서? 피병원에서. 그래서 결과는 살았다대. 나는 그의 음성이 너무 침통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서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을 받았네. 받은 즉시로 나와서 먹고 쓰고 사고 실컷 마음대로 돈을 썼네.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지갑 속에 돈이 몇 푼 안 남아 있을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 지갑을 못 열어봐. 열어보기 전에는 혹은 아직은 꽤 많이 남아 있겠거니 하는 요행심도 붙일 수 있겠지만 급기 열어보면 몇 푼 안 남은 게 사실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게 무서워서 아직이거니 스스로 속인을 들여. 살도 사야지, 나무도 사야지. 열어보면 그걸 살 돈이 없는 게 사실로 나타날 테란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갑에서 손을 멀리하고 제 집으로 돌아오네. 그 기모치 알겠나? 나는 그때 M이 검사가 무서워서 피했고 아내 뱃속에 있는 자식에게 대해 억지로 애정을 가져보려고 결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검사는 단념했지만 마음의 의욕은 완전히 끄지 못했는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꼭 제 애비를 닮는다면 좋겠구먼. 드디어 M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던 어느 날 M이 그 아이를 안고 나한테 와서 치료를 받은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놈이 꼭 제 증조부님을 닮았다거든. 게다가 날 닮은 데도 있어. 어디? M은 오른손으로는 자기 양말을 벗은 후 강보를 들쳐 어린애의 발을 가만히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나는 M이 보라고 내놓은 어린애의 발가락은 안 보고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그리고 나의 얼굴로 날아오는 의욕과 희망이 섞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앉았습니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김동인과 염상섭 그리고 시인 김억이 얽힌 비화가 유명합니다. 염상섭이 질투와 밥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시골 부자인 테리 청년이 술과 계집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돈 많은 과부를 소실로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인테리 청년은 소실로부터 멈청 구박을 당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구박을 참아내는 내용으로 김억의 사생활과 흡사했습니다. 이에 김억은 친구인 김동인을 찾아가 복수소설을 써줄 것을 간청했는데 김동인은 염상섭을 주인공으로 한 발가락이 닮았다를 발표하게 됩니다. 소설이 발표된 이후 김동인과 염상섭은 비난문과 반박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밝히지 않아도 사실을 관계자와 독자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납득하는 점에 이 소설의 묘미가 있습니다. 김동인은 평양의 갑부 김대윤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호는 금동입니다. 어려서 일본 유학을 갔는데 명치학원을 거쳐서 마오야마 학원에서 수학을 했으며
1919년 주유한, 전영택 등과 함께 창조를 창간했습니다. 이광수 등의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근대 소설인 사실주의를 표방하였는데 1926년 사업에 실패하여 생계를 위한 논필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 3개는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맞선 사실주의, 신경향파 내지는 프로문학에 맞선 예술지상주의로 순수 문학 운동 전개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수법에 약한 자의 슬픔부터 낭만주의인 배따라기, 자연주의 감자, 유미주의 광화서, 인도주의 발가락이 닮았다, 민족주의 붉은 산 등 다양한 문학 사조와 수법을 구사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산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었다. 다시 길이 끝나는 곳에 산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내가 있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정호승, 미안하다.